자, 차 한 잔 드셨어요? 자, 그럼 41페이지 특수법인을 보겠습니다. 교재 41페이지 특수법인. 자, 이 특수법이란 표현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강학상이란 말은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공인인증사법에는 현재 이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니까 공인인증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에요. 이걸 줄여서 특수법인이라 현재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할 때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럼 우리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개업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되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가 바로 개업공사다. 그럼 이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또 한 분이 중개인이란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중개인. 이 중개인은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줄여서 이제 국법상 중개인, 이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분, 한 자. 그래서 이게 법인인 개업공사인데, 이 법인인 개업공사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순수 중개법인이 있죠. 순수 중개법인은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거든요.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을 그대로 맞추어 등록한 법인, 이것이 바로 순수 중개법인이에요. 근데 강학상 특수법인이란 법인이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래서 이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법인이 있는데, 거기 그래서 이 지금 41페이지에 특수법인 지금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수법인의 종류, 이건 이제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는데, 자, 이 특수법인은 지금 현재 우리 법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여러분들이 낯서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법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중개업에 허용된 법인들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농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단위농협이에요. 우리 시골에 가면 단위농협질 있죠. 그게 지역농협이에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인데, 여기는 산림조합 중앙에도 있고 지역산림조합도 있는데, 여기는 둘 다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절대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지역농협동조합만 기예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캠코. 그래서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죠.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에 허용됐어요. 근데 우리 공인인증사법이 중개업을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습니다. 설립근거법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걸 허용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농협은 주로 농민들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농사를 못 짓겠어. 그러니까 농협하고 상당히 친한데 그 담당 직원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이거 농지 누가 살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그럴 수 있죠. 그럼 필요에 의해서 농협동조합법에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고요. 산림조합 역시 산림조합이니까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고, 산업단지 관리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나 공장 건축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는 주로 공매라는 걸 담당해요. 그러면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공매란 말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것을 특수법이란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있고, 그럼 우리 오늘 등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도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럼 원칙론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법에 따르면요, 공인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개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법이니까. 근데요,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등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만은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농협의 예를 들어보죠. 농업협동조합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 경우에 공인사법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직접 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 개의 법인은 같은 규정이 있거든요. 등록 안 해도 된다. 중개업할 때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규정을 안 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기억할 거는요. 지역 농협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만 유일하게 등록이 요구되거든요. 특수법인 중에. 근데 이건 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자산관리공사만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한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어요.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은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에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3명 중에 1명은 공사해야 돼요. 그리고 임원 사원 전체가 실명받아야 되죠.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이 기준을 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할 때 이 기준을 맞춰서 등록을 허락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등록 못하는 얘기죠. 먼저 첫 번째 법정 업무서부터 걸려요. 여기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는데 공매가 지금 우리 법정 업무에 안 들어가 있죠. 공매가. 그러니까 결국 등록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한 번에 지금 제가 이걸 정리해 놨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의 탄력을 받으면 이 부분을 모두 이해하실 건데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자고요.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특수법인이 등록을 할 때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법에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사법에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 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을 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할 때 등록을 서로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나머지 규정들은 일단 관계되는 곳에서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래.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안 지켜도 된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게 이제 41페이지 특수법인 부분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다 확보했어요. 확보했으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등록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등록 신청이에요. 자, 그럼 등록 신청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 9조 2항이거든요. 이게 공인중개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자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이해됐어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에 돼 있죠. 그럼 소속공사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개업공사에 고용된 직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직원인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그럼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소속공사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소공사 제외란 말이. 그러니까 소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요. 오늘 공부하거든요. 우리는 이른바 속된 말로요.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A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B 중개사무소에 또 근무한다. 이거 안 됩니다.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이른바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되는데 이걸 이중소속 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소속공사라는 신분은 내가 한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또 근무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뢰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기서 사기치고 여기서 사기치고 막 그럴까 봐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하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공사 제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감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소공사 제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어디다 등록을 신청하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등록에 대한 관할이거든요. 관할인데 등록 관할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에요. 이 자를 뭐라 부를 거냐? 이 자를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다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니까 신청을 하는 공인인증사의 주소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주소지와는. 만약에 우리 과목에서요 신청인의 주소지란 말 나왔잖아요. 그럼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다. 그럼 이 얘기네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공인인증사가 서울시 강남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연다. 그럼 등록 신청 어디다 하라는 얘기예요? 강남구청장에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강남구에 하라는 얘기죠. 사무소 기준이다.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게 바로 등록관청인데 그럼 등록관청 잠깐 연습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법 시간에 이 부분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같은 시장 아니라고 그랬죠.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장을 얘기합니다. 시군, 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잠깐 해봅니다. 등록관청 연습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뒀다. 그럼 등록관청 강남구청장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광명시장이 등록관청이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시 분당구가 있죠. 여기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남시장이 있고 분당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관청이 어디냐? 이 문제예요. 이때는 누구냐? 바로 분당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성남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남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이걸 제가 일반시라고 불러요. 공법에서는 이 부분을 대도시라고 공부할 거예요. 대도시.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이렇게 구를 설치한 시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있냐면요. 경기도에는 6개가 있어요.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이렇게 있고 충청도 쪽에는요. 구가 설치된 일반시가 2개가 있습니다. 청주시와 천안시가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어요. 다음에 경상도 쪽에는요. 창원시 있죠. 창원시가 구가 있고 포항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포항시장, 창원시장, 뭐 청주시장, 천안시장, 뭐 수원시장, 성남시장 등등등 이분들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거기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에요. 예, 초창기에는요. 이런 것도 시험에 냈어요. 우리. 다음 중 등록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종로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다음에 수원시장. 그럼 정답은 수원시장이죠. 근데 이런 문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국토지를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수원시에 구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특히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수원시에 구가 있다는 건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저 아랫역에 계신 분들은요, 수원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 강의하면서 수원이 어디 붙어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에는 그렇게 문제도 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수원시 8달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수원시장이다. 틀렸죠? 이건 정당해요. 그래서 이때는 8달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얘기하죠.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절대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하남시장, 광명시장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요 시장입니다.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요. 감 잡았죠?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등록관청을 연습했고요.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서류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은 차츰차츰 할 거예요. 그럼 등록 기준을 증명한 서류 그대로 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되고요. 실무교육 수료증4번 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여권용 사진을 한 장 내야 되거든요. 여권용 사진. 그래서 여권용 사진은 왜 내냐면요, 나중에 등록증 줄 때 그 사진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권용 사진을 한 장 내야 됩니다. 3.5, 4.5 사이즈 하나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사진은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죠. 우리가 사진 지금 응시원서 낼 때 내거든요. 그리고 등록할 때도 내요. 왜 미리 찍어 다녀야 되냐? 공부하시라고 주름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서류는 이제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들어가면요,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전과 사실이 있는지 다 신원조에 들어가. 그러니까 외국인만 이제 그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게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순환 때 더 다루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두세요. 아, 서류를 낸다. 이때 수수료도 내요. 그래서 통상 등록 신청 수수료는 이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예요. 그래갖고 뭐 대부분 한 2만 7천 원 정도 등록 신청 수수료가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죠. 그 종별 변경이란 말 나와 있거든요. 42쪽이 지금 42쪽. 종별 변경. 이 부분은 그 상식적으로 참고만 해 두시는데, 그 종별 변경이 뭐냐 하면요, 종별이 개업공사의 종류라고 그랬죠. 종류인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거의 이럴 일이 없어요. 종류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인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이른바 중개인이 계신다고 그랬죠. 이 세 분이 자리 바꾸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사인 개업으로 등록했다가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별변경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인사인 개업으로 독립합니다. 이게 종별변경이래요. 그러면 공인인사인 개업공사가 중개인으로 갈 수 있느냐? 중개인은 더 이상 탄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인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인사인 개업으로 갈 수 있고요. 다음에 중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갈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이게 종별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종별 변경을 할 때는 원칙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신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사인 개공에서 법인으로 간다. 법인인 개공이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간다. 등록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중개인만 예외를 뒀는데,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동일등록관청이잖아요. 동일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한다.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께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광명시 내에서 계속 업무를 한다. 그러면 광명시장한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도 공인인사야, 강남 불패라 하니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사인 개공으로 계속하겠다.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으로 갔죠? 그럼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종별변경이에요.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이런 게 있다. 종류를 바꾸는 게 종별변경이다. 중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를 인정했어요. 등록을 다시 하면 원칙이지만 동일등록관청 내라면 재교부 신청 가능한 걸로 참고만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감을 잡고요. 내려갑니다. 이제 등록 통지로.
그럼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갔잖아요. 등록 신청을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등록관청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죠. 기준에 적합한지, 서류는 다 확보했는지 검토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자격 발급 시도자한테 자격증이 나갔는가 다 확인 요청해요. 다음에 신원조회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자가 전과 사실이 있는가,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됐는가, 결격 여부를 전부 다 조회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등록 들어갈 때요, 우리 결격 여부, 전과 사실 조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적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물론 몰라도 등록관청에 전부 다 조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결격 여부를 신원조회 들어가고요. 다음에 자격증 발급 시도사에게 직접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아요. 직접 다 확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면 기준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걸 기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기속이 말이 나왔냐면요. 옛날에 우리는 등록으로 안 했고요.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럼 허가는 재량권이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해줄까 말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요. 기준에 적합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등록증 내줘야 됩니다. 이걸 기속이라 한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준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통지해 줘요. 그러면 신청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원조회하고 결격 여부 조회 다 들어가고 자격 발급 시도자 확인 요청 다 해요.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했는가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통지하는데, 등록 통지는 공인인사기업공사나 법인인기업공사로 구분하여 등록해요. 그래서 법인인지 공인인사인지 구분 등록하고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서면 통지하는데 며칠 내하게 돼 있냐? 바로 7일 내하게 돼 있어요. 자, 7일이 지금 처음 등장했거든요. 우리 과목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일이에요. 그래서 7일은 나중에 이제 통째로 다 암기 들어갈 거예요. 7일짜리들은. 자, 그래서 이제 7일 내에 등록을 통지해 주는데, 이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등록 통지가 있게 되면 개설 등록의 효과를 갖고 와요. 그럼 등록한 자가 개업공사였죠. 그러니까 이때 개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등록 통지만 됐지 등록증도 안 줬어야지. 그러니까 등록증 안 줬기 때문에 이 다음 절차가 또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등록의 효과를 이제 7일에 통지해주면 발생한다.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등록 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고 있죠.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개를 잘못해갖고 손님한테, 이제 손님을 우리 의뢰인이라고 부르죠. 의뢰인한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돈 없다 확 오리발 내밀면 의뢰인이 피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라는 걸 세우게 해놨어요. 이걸 우리는 보증 설정 제도로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거를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을 설정해서. 그럼 이 보증 제도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거든요. 그럼 보증 설정 시기의 대전제는 언제까지냐?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설정하고요. 이때 설정 금액이 문제거든요. 설정 금액이 얼마냐?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지금 4억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요게 이상이란 뜻입니다.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얼마냐?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이에요. 근데 왜 이 자료, 교재도 그렇고 왜 2억 4억을 해놨냐면요. 현재 이거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근데 개정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시험을 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개인은 2억, 2배로 올려요. 2억, 법인은 4억으로 해놨어요. 근데 현재는 반반씩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래 개인은 1억이고 법인은 2억인데 이걸 갖다 2배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거. 그래서 현재는 안 올랐어요, 지금. 안 올랐고 이렇게 올릴 거다. 일단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가입을 하냐면요. 협회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농협공제, 수협공제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 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하나 서울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공탁. 그러니까 공탁은 법원에 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억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1억인데 개인은 1억이고 법인은 2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럼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들어간다. 그럼 현실적으로 1억을 내는 게 아니죠.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1억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현재 공제는 얼마냐면요. 1억을 1년간 가입했을 때 얼마냐면 수수료가 19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억을 1년 가입하잖아요. 그럼 보증보험은 11만 원이에요. 엄청 싸죠? 보증보험이 오히려 협회가 훨씬 더 비싸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탁은 현실적으로 1억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협회가 현재 19만 8천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2억으로 오르면 이게 수수료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요. 우리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할 때는요. 회원가입해야 돼요. 또 회원가입. 최초 회원가입비가 있어요. 협회. 회원가입이 돼야지만 공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초 회원가입비가 얼마냐면 50만 원이 지금. 그러면요. 처음에 내가 개업하잖아요. 그리고 공제에 들어간다. 그럼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가요. 훨씬 비싸죠? 그래도 우리가 협회는 우리를 위한 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무를 하는 선생으로서 들어오면 공제에 가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협회를 밀어줘야죠. 그죠? 일단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뭐 녹화되고 있어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공제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일단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설정을 해요. 그래갖고 설정을 하면 이제 증서가 나오죠. 공제증서, 보증보험증서 이런 게 나옵니다. 공탁을 하면 공탁증서가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공탁을 안 하겠죠.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는다. 실무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위 부동산 하는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계속 해놓는다. 그럼 2억으로 오르면 2억으로 가야 돼요. 예치해놔야 돼요. 그럼 이걸 잘 굴리면 이게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진짜 속된 말로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진짜 꾼들은요. 월세 산다니까. 그 목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보증을 설정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는데 이게 뭐 처음 들으신 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개사무소 지나다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죠. 이 업소는 손해배상 책임 1억을 가입한 업소입니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바로 보증 설정이에요. 근데 그 중개사무소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11만 개 중개사무소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하여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요. 업무를 개시한 게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줘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이제서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보조치를 다 했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내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걸 조금 나쁘게 보면요. 개업공사를 못 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내주는 거예요. 일단.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나갔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협회에다 모두 통보해줘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것 쫙 모아가지고 협회에다 통보해줘요. 공사협회에다가. 지금 협회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세대한공사협회가 있는데 두 군데 다 통보해줘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등록증이 나갔다. 그럼 12월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면 된다. 그리고 등록증을 이제 갖고 오다가 분실했잖아요. 그러면 재규비 신청할 수 있겠죠? 물론 이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 정도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등록증 받았으니까 갖고 와갖고 중개사무소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등록의 절차였어요. 자, 그럼 등록 절차를 이제 다 본 겁니다. 그럼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어요. 이 내용은 교재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만 두시는데, 자, 그럼 등록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자격 따고, 교육받고, 사무소 확보했어요, 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검토 확인하고 등록 통지한다고 그랬죠? 며칠이었어요? 7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 등록을 통지한다. 7일 이제 기억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등록 통지가 됐지 않습니까? 등록 통지가 되면 여기서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어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등록은 영원합니다.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등록 통지만 됐을 뿐이지 등록증 안 줬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나간다. 자, 그럼 등록증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야 됩니다. 걸어놓고 중개업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때 인장 등록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인장 등록제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인장이란 말은 도장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증 설정하에 신고 들어가야 되고, 증도 받아서 개시해야 되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우린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도장을. 그럼 도장 등록, 인장 등록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느냐?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내가 중개에 사용할 도장이 이거다 해가지고 인장 등록을 이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나 이때 등록 절차 때 같이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할 것, 증을 받아 등록증을 받아서 개시를 할 것, 그다음에 인장도 등록할 것.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충족 안 했잖아요. 그럼 업무 개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등록의 절차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가 중개사무소 임차를 해놓고 지금 등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월차임 발생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우리는 절차적으로 지금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니까 이렇게 공부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등록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4일 정도? 4일 정도 되면은 등록관청에서 문자로 찍어요. 문자로 찍습니다. 당신 등록번호 몇 번이다. 몇 번이다. 보증서 끊고 도장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요. 이게. 그럼 그게 보증 설정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장 갖고 오라는 얘기, 인장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문자로 이걸 받으면 이제 보증서 공제나 보증보험에서 끊어요. 끊고 도장을 갖고 등록관청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보증 설정 사항 확인하고요. 등록증 바로 내줍니다. 내주고 인장도 그 자리에서 받아버려요, 다.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 안 하는데,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있죠? 이걸 이제 받아갖고 오면서 어딜 들러야 되냐? 세무서를 들러요. 세무서 왜 가겠어요?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들러야 됩니다. 여기 개설 등록하고 차이가 있죠, 지금.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영업허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청에 가서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개설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개설 등록증. 그래갖고 세무서 이제 민원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전자민원을 다 하니까 민원실 가가지고 내가 사업자 등록, 그거 그 입력을 다 해요. 입력상 다 입력하고 번호 뽑기 기다려요. 기다리면요, 부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등록증 이렇게 지들이 카피합니다. 카피하고 사업자 등록, 원래 처리 기한이 3일이거든요, 이거. 3일인데 그 자리에 사업자 등록증 줘버려요. 다. 그래갖고 사업자 등록증 받고 이제 중개사무소 오는 거죠. 와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걸어놔야 되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업무를 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등록 절차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원래 그저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먼저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무소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사무실을 잘 못 나가죠. 나가면 본명서 써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나가기 때문에 사진 찍어 갖고 오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임차해 갖고 이제 간판을 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간판이 아직 안 바뀌었다면 그 사진을 찍어 갖고 보여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의 절차였어요. 여기까지였고. 그럼 이제 교재에 이중 등록 금지 등이란 말이 나와 있죠? 43쪽 맨 밑에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요 이중 등록 금지라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먼저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업무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개시했는데 등록은 그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해요. 이게 등록의 실효라고 그래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이 사유 외에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은요, 우리가 개인 일신 전속성이 있는 거죠. 자격증이 전문 자격증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잖아요. 이 해산은 애 낳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해산인데 애 낳는 게 아니고 법인이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나 법인이 해산을 해버리면 등록 이력이 소멸하고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법 위반으로 개설 등록 취소를 당해버렸다. 그러면 등록 이력이 없어지고요. 자진하여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이제 중개업 못하겠다. 그럼 등록 이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이 사유에는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중개를 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게. 그러면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행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일단은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세 가지가 있죠. 해산 후 계속하여 중개업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한 후 계속했거나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했어요. 그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죠? 근데 처음서부터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있어요. 이 자를 저는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등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등록을 했다가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 있고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의 개념은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때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을 때 그 효과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차츰차츰 기억할 건데, 일단 무등록 중개업자로 중개업자의 중개로 인한 그 거래 계약인데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럼 이 얘기죠.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인 A가 소개했어요. 그럼 이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는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이 계약도 무효가 될까? 이 문제예요. 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계약은 유효다. 이 계약은. 근데 이자는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법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어쨌든 계약은 유효다. 이걸 거래 계약이라 불러요.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 일단 유효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보수청권 인정할 거냐? 이 문제인데 보수청권 부정합니다. 참고로 이해해 두시는데, 자, 이게 실제 사건이었거든요. 무등록업자한테 우리 갑이 야, 이 토지 팔아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그런 거예요. 또 을 역시도 야, 이 토지 거래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그런 거예요. 도합 6천이었죠. 그래가지고 무등록업자가 일단 이렇게 이제 중개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따져볼 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자, 거래를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을 갑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못 주겠대요. 그럼 죽을 각오 해야 되죠. 일단. 근데 못 주겠대요. 너 무등록업자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가 갑을 상대로 3천만 원 지급 청구가 되느냐?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무등록업자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갑이 지급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하고 무등록업자한테 3천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지급하고 났더니 무등록업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 무등록업자니까 내가 지급한 3천만 원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이걸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야 될까요?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런 생각 하셨죠? 뭐 그것까지 돌려줄 필요 있겠어? 대법원 판례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돌려줘야 된다. 하나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판례가 서로 상충되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가지고 법원이 서로 이 판례가 충돌하면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관 전원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견을 다수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등록업자의 이거 보충권은 부정한다 그랬어요.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무등록 중개받은 분한테 중개 서비스를 받고 보수를 준 적이 있다면 반환 청구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취를 맡겨서 보충권 부정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보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참고해 두는데,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판례를 우리가 순환되면서 제가 점점 더 이 판례들을 다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는 꼰질르잖아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건당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 고발 대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재를 한 번쯤 이해해 두시는데, 무등록업자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뭐냐? 여기 3/3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제가 3-3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이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 잡지만 처벌도 엄청 중요해요. 처벌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중등록 금지가 나오죠.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해서는 안 되고요. 이중등록도 금지인데, 이중등록은 말 그대로 그거 아니에요? 등록이 2개 이상. 그러니까 종로구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강남구에 가서 등록을 또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렇게 할 일도 거의 없어요. 이거 다 체크돼 버립니다. 워낙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종로구에 등록을 했는데 강남구에 등록을 또 하는 거예요. 이중등록이죠. 또 종로구에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법인으로서 또 등록하는 거예요. 법인인 경우로, 법인의 대표자로. 그럼 이것도 이중등록이죠. 금지예요. 그러니까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은 전면 금지예요. 전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등록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등록이 2개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면 금지. 그러면 이중등록 금지에 걸렸잖아요. 그럼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이걸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불러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반드시 취소하고 형사처벌도 있어요.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린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중등록 이거 거의 뭐 없습니다. 이거는 다 체크돼 버려요. 이거는. 자, 근데 문제는 이중소속 금지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위주로 이거 기억하고요. 이중소속 금지. 그럼 이중소속은 잠깐 말씀드리길, 이른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양다리. 이게 바로 이중소속인데, 이거는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내가 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 슈퍼마켓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겸업의 문제예요. 겸업의 문제고, 이중소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내가 근무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중소속 금지예요.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중소속의 실태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태를 따져보면 A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보조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비개공의 소속이나 보조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이 비법인의 임원으로 가는 거예요.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 A 개업공사에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A에게 고용이 돼 있는데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가지고 B 개공한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이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가는 건 되느냐? 임원사원으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이들을 통칭하여 중개업 중사 전체죠. 이들을 뭐라 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표현했죠. 이들은 이중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이중소 금지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가 다 걸렸잖아요. 걸리면 등록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반드시 취소해버리고요. 필취예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버리고요.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별개 개념이에요. 자격을 취소할 정도면요 감옥 가십니다. 등록 취소는 근데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하고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속공사가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소공이 양다리 걸치다 걸리면 소공은 자격 정지에 1-1을 먹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걸렸다 중개보조원이 그럼 이때는 형사처벌만 받아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제재는 나열이 안 돼 있는데 일단 개념만 감 잡으세요. 양쪽에 등록 2개 이상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그겁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는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 빌려주는 게 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거 있죠. 이건 대여와 똑같지 않습니까? A가 개설 등록을 했는데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A가 또는 상호, 자기의 상호 이것을 사용하여 B로 하여금 중개 업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여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게 당연히 안 되고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거기 제재가 지금 나열이 안 돼 있는데 생각해 볼까요? 등록증 빌려주다 걸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 취소해버리죠. 등록 취소해 그냥. 필취입니다.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재를 위주로 우리가 차츰차츰 기억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순환이니까 지금 이거는 개념만 일단 파악해 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결격사유가 나오고 있죠.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